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광교 신도시 화재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꽃이 가연성 단열재에 피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았고 불이 났을 때 소화기도 겨우 한 대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업 다스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여부,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른바 국제의 큰손들이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이들의 시세 차익 실현에 이용당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가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성차별, 출신 학교 차별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면접장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 행위를 고발합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인정했습니다. 합의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외교부 태스크포스는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영양주사제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병원 측 의료과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대 목동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문제라며 충분히 설명하진 않아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10,000명 가운데 안전과 밀접한 소방대와 보안 검색 분야에서 일하는 3,000명은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남은 7,000명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또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조와 우선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한 39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국민 안전과 밀접한 소방대와 보안 검색 분야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과 여객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 검색, 조류 충돌 예방 관련 업무 약 3,000명입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7,000명은 공사가 만든 자회사 2곳에 정규직으로 지위를 바꿉니다. 자회사로 간 근로자들이 공사 정규직이 된 직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직접 고용 대상자들과 자회사 전환 대상자들이 인구가 처우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점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기존 정규직의 불만을 우려해 새 정규직의 처우를 달리 설계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이번 합의는 7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는데 분명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끼리의 갈등과 또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남은 과제를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사실상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로선
새로 정규직이 된 근로자를 무임승차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공항만 봐도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노노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자회사 직원이 되면서 생기는 처우나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도 문제입니다. 신분 보장이 일단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조금 고용 불안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공공부문에도 정규직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신규 채용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공공기관에 신규 입사할 수 있는 문호가 굉장히 좁아들어서 결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문제. 정부가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다음은 제천 화재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말을 바꾸거나 또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관리인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수로 생긴 1층 천장의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얼음이 붙은 천장 패널을 떼어내 무릎에 대고 쳐 얼음을 떼어냈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CCTV에서 얼음 제거 작업이 포착되지 않았고 작업 당시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얼음 제거 작업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관리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보름 뒤쯤에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건물주 이모 씨와 관리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건물주 이 씨에 대해선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는데 전 건물주에 이어 구축 일부를 불법 중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화재가 난 건물을 화재 발생 3주 전 소방검사를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소방관리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 희생자 4명의 연결식을 끝으로 제천 참사 희생자 29명이 모두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더 이상 이런 어이없는 참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인의 영정사진 뒤로 운구 행렬이 뒤따르고 두 개의 관이 나란히 운구차에 실립니다. 한때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있으면서 함께 사우나를 찾았던 두 목사는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했습니다. 희생자 박모 목사의 아내는 관에서 차마 손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 연결식을 끝으로 참사 희생자 29명의 연결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지난 5일 사이 벌어진 모든 일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처가 죽었다는 심정이 안 들어요. 여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보 나 왔어 하는 심정 같아요. 먼저 간 아내는 화재 당시 2층에서 살려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망도 많습니다. 제가 화가 나갖고 유리창 좀 깨달라고 그 시간부터 유리창을 깨주었다면 나의 식구는 살고 또 여럿이도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원망을 하면서 더 자주 드는 생각은 더 이상 이렇게 어이없는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거는 철저한 원인 규명,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말로만 우리 국민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족들은 이번 참사로 드러난 지방도시의 화재 대응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어제 수원 광교 오피스텔 화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더미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이 불티가 옮겨 붙는 걸 막아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감식 반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잔해들을 주워 담습니다. 지금 이 안에선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당시 지하 2층 작업자 등 관련자 진술과 오늘 합동 감식 결과를 종합할 예정입니다. 감식을 마친 경찰은 지하 2층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작업장 옆에 스티로폼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것도 문제인데 불티를 막아줄 방화포도 딱 한 장 발견됐습니다. 그마저도 겨우 손바닥 넓이입니다. 발화부 주변에선 발견을 못했고 단열재에 있는 부분에서 일부 좀 발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30kg짜리 소화기 2대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는 작업자의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소화기 5대 가운데 20kg 소화기 1대만 안전핀이 뽑혀 있었습니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이 씨는 불이 날 때 지하 1층에 있다가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직원이니까 다 대피. 마지막에 자기들이 올라오다가 1층 나오는데 한 50m 더미라고 들었어요. 얼마 더 했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불꽃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원인은 병원의 의료 과실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병원의 영양주사제에서 숨진 아기들의 혈액 속에 있는 것과 유전 구조가 같은 치명적인 균을 발견했습니다.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 아기들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하는 걸 오늘 보류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지방을 공급하는 지질 영양 주사제입니다. 신생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후 아기 5명에게 지질 영양제가 투여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남은 주사제에서 숨진 아기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시트로박터균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제 완제품보다는 투여 준비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내 준비실에서 하나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준비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와 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생존한 신생아 12명 가운데 9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에게서 검출된 로타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모두 같아 중환자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이대 목동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국내 유명 종합병원 42곳이 포함됐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입시 면접에서 수험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또 가정 환경을 거론하면서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이 학교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열기가 광풍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홍콩에선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손들과 짜고 시장을 조작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작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SBS 취재진이 홍콩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콩은 지난 2014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여는 등 우리나라 이상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웨일, 즉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고래들에게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를 대량 공급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명 고래들이 유독 더 큰 돈을 버는 이유를 묻자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A lot of manipulation going on. This is going to be the next big thing, and then it goes up. People dumping, or pumping and dumping.
특정 가상화폐 전문가를 동원해 SNS로 내부 정보를 뿌리면 곧바로 시장이 출렁인다는 겁니다. 해당 가상화폐의 시세 곡선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점에 뚜렷한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락했습니다. He talked about it. We'll have greatest future coins like. 작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특정 가상화폐가 현재 저평가됐다는 소문이 큰 손들에게 먼저 유포됩니다. 반나절도는 하루가 지나면 전 세계로 이 정보가 퍼지는데 이 단계를 펌프라고 합니다. And then, boom! If you see the chart, this is Thursday. He told me. Fridays, and then the weekend just went up. 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큰 손들은 헐값에 사놓은 가상화폐를 시장에 풀어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가상화폐 개발자나 발행업체가 시장에 미리 특정 정보를 흘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화폐를 팔거나 사는 일종의 내부자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Yeah, because this depends how your connection is. Unlike stock, no one can control it as well because it's not a company, it's not a share, yeah, just a currency. 주식시장이라면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어떤 나라도 가상화폐를 공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 조작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연초에 103만 원 하던 게 최근에는 2,400만 원대까지 올랐고 급격하게 시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에서의 시장 조작이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 대다수의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깜깜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새로 출시된 다양한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하는 그래프를 보고 고양이 여러 마리가 곡선을 떠받친다고 해석하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회사의 보안 수준 같은 중요한 투자 정보 대신 시세 상승 경험만을 내세운 낙관적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실시간으로 듣는다는 채팅창은 더 가관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이 찍어주는 정보에 의존해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도 더 폭락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저도 이거 매일 봐요, 밤마다. 시세가 급락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글들까지 올라옵니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 붕괴가 현실화된다면 이어질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시장 조작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싼 가격에 미리 사놓으면 이들이 그 정보를 뿌리면서 가격을 높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나면은 홍콩에선 이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파는 거죠. 세계 전문가들이 거품 붕괴나 시세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주의가 절실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홍콩 현지를 취재한 최우철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봅니다. 가상화폐 시장 조작 실상이 참 충격적인데 그 피해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가 갑자기 폭락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럴 때 사놔야 된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가격 조정과 어떤 폭락의 시작이었다면 정말 아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취재한 홍콩이나 영국, 미국 등 이런 영어권 시장에서는 이런 고급 정보가 나돌고 있고 이걸 빨리 취득을 하기 때문에 언제 매도라고 매수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하고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의 정보로 만약에 폭락세에서 산다 이러면 정말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서의 작전과 거의 똑같은데 가상화폐는 뭐 규제, 처벌 같은 게 안 되고 있으니 훨씬 위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다 이러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이런 엄벌에 처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 이익을 보면 이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화폐다 또는 뭐 자산이다 이렇게 공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홍콩에 취재 갈 때 전문가도 동행을 했었는데 혹시 이 전문가는 시장 조작이 있다는 걸 짐작은 했었나요? 이게 이제 홍익대 경영대 이제 홍기용 교수와 동행을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비트코인 광풍이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시장에 조언을 해왔는데 정말 저희는 갈 때 이런 짐작조차 못한 채 가서 이런 실태를 확인하고 매우 충격적이다. 정말 이 국내 투자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논란인 가운데 오늘은 한국 대형교회의 재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가 소속된 교단 소유가 돼야 하는데 일부 대형교회들이 재산을 교회나 담임 목사 소유로 남겨 사유화 논란이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도 교회 근처의 빌라 7채 때문에 이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라입니다. 최근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소망교회에서 교회 게스트하우스. 지금은 우리가 2013년부터 그룹홈을 하면서 이 빌라는 소망교회가 지난 2003년 교회 돈으로 9채를 사들일 때 이 중 7채를 당시 담임 목사 취임 전이던 김모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의 사유화 논란이 일자 교회 측은 6개월 뒤 소유주를 바꿨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바뀐 소유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대표자 김 목사였습니다. 소유자를 김 목사 개인에서 교회 대표자 김 목사로 바꾼 겁니다. 약간은 편법적인 등기 등록을 하면서 여러 명이 공유된 재산이라기보다는 개별 교회로 가면은 특정 목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어떤 세금에 대해서 면제되는. 교단 헌법에 따라 소망교회가 속한 교단 소유로 등기하면 깔끔한데 교회로만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이 주민등록으로 개인 대표자 임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내 개인 주민등록으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유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소망교회는 빌라 차명 구입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교회 명의로 빌라를 살 경우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또 빌라를 헐고 종교시설을 새로 지으면 교단 소유로 돌리려 했는데 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빌라의 경우 과세당국 조사 결과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 되는 걸로 드러났고 최근엔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교회 측은 2013년 취등록세 4,500여만 원을 납부해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빌라 사유화 주장은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에서 교회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국세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소망교회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편법적인 재산 소유 구조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유화 논란을 낳으면서 부패와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대형교회에서도 분쟁과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대형교회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도 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은 10여 년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등은 담임 목사의 교회 재산 사유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임의로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헌금이 전횡되고 그리고 횡령되고. 사유화 의심은 교회 일부 재산의 소유 형식이 소망교회의 강남빌라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회 대표자 담임 목사로 교회 이름의 임의단체를 만든 뒤 소유권을 등기하고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교단이 소유한 것보다 관리나 처분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명 이해관계자도 많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감시도 활발할 텐데 어떤 개별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관리 감독도 소홀할 테고요. 일부 교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별 교회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목사 개인이나 교회 소유로 하다 보니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총회 유지재단으로 가게 되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개별 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총회가 거기에 개입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미국의 일부 교단이나 국내 다른 종교처럼 교회의 재산 소유권을 교단, 즉 대표 재단법인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 지방 국립대 입시 과정에 있었던 인권 침해와 성차별 그리고 출신 학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 면접장에서 이 대학의 교수가
수험생들에게 했던 인권 침해 행위부터 고발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교수의 막말이 어느 정도였는지 취재진이 입수한 면접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 치러진 한 지방 국립대 최종 입시 면접. 면접관인 A 교수가 수험생의 용모를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소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 근육이야. 운동 잘해? 내가 근육이 있는 비결이 어떻게 해? 63이 안 되면 나갈 거지? 예. 대표자도 하면 알지? 예. 약속할 수 있어. 예. 근육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느닷없이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기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시작하는 근육이 되면 면접 교수는 수험생 가정 환경에 대해 인권 침해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성교육이 가장 많은 남자애들이 누구냐면 홀로몬 때문에 자란 아들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통계가 얘기해요. 세상에 나와서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시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수험생이 사는 곳도 비하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조공부에서도 중대동 상대동 옛날에 비빔촌이었는데 요즘엔 뭐 빚가번쩍하게 살고 있다네. 너 같은 고등학교 있다는 우리 중대동 상대동 완전히 똥난내에서 안 간다는 소리인데. 면접 교수는 합격 조건이 구타를 견디는 것이란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합격시켜주면 깜짝 하나 언제든지 나 이걸 때려도 좋다. 이걸 전자조건을 위해서 가끔 그 같으면 몰래 해보고 바로 돌려봤어. 말도 좋다. 또 엄마 아빠가 수고하는 건 아니겠죠? 내 아들 때렸다고 엄마 아버지가 수고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엔 가족 상황, 용모,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면접 유의사항 지침에서도 금지한 발언들입니다. 면접 교수 A씨는 SBS 취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말을 했다면 해당 학생에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립대 입시 면접 담당 교수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조차 아예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학생들과 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입니다. 아무리 자격을 갖췄더라도 여성이나 특성화고 출신이면 불합격시키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국립대 항공관련학과 전형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평가 관련 협의사항이란 문건입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수험생들을 어떻게 불합격 처리할지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평균 3.0 이하, 공고, 상고 등 특성화고, 그리고 여성은 D2 등급인 20점 내외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차별, 학교차별을 명시한 겁니다.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 240명 명단을 보면 여학생에겐 여성을 뜻하는 영어 F, 특성화고 학생에겐 특성화라고 표시하고 처리란에 탈락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학생 지원자 18명은 단 한 명도 1차 서류 전형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탈락 처리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전공 부적합 등을 이유로 적었다고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1학년 조종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조종사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꿈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것도 전공 관심도 없음. 탈락.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12명 가운데 3명은 서류 전형을 통과했는데 전공 부적합 같은 탈락 사유를 댈 수 없어서 일단 1차 통과시킨 뒤 3명 모두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대학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완전 옛날 사고방식이죠. 80, 90년대 사고방식으로 공부 못하면 남자는 공고, 여자는 상고.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이 학과에는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최종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 국립대에 문을 두드렸던 여학생은 상상치도 못했던 노골적인 성차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세요. 성별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는 아니죠. 제자가 이 학과에 지원했던 특성화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들죠. 특성고등학교를 누가 오겠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데 이 학과 면접교수와 입학사정관은 문제의 협의사항 문건을 공유한 건 사실이지만 평가에 적용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탈락 사유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과, 출신 학교에 대해 배제적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립대에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성차별과 또 출신 고등학교 차별이 노골적으로 이뤄진 배경이 뭔지도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대학에 입학한 뒤에 군 장학생이 될 수 있는 학생들만 미리 가려서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면접 내내 A 교수는 수험생들에게 이 학과의 공군 조종장학생 합격률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3년 연속 100% 합격시킨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A 교수가 강조한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사상이 건전하고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남자. 고교 내신 3등급 이내로 지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1차 서류 전형 평가를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의 기준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학교가 공군의 조종사로 가는 사람이 97%야. 모든 사람을 다 공군의 조종사가 되는 걸 기준으로 맞춰. 공군 조종장학생이 될 수 있는지가 사실상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홈페이지에는 여자 지원자의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군 장학생이 되면 학교가 좋은 게 있어요? 많이 합격시키면? 취업률이죠. 소위 말하는 지방대들은 취업률이 대부분 다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군 장기 복무라도 보내서 취업률을 높여야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든지 교육부 예산 사업을 따올 수 있으니까. 애초에 국방부의 군 장학생 모집 기준부터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고 이 기준이 대학 입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100% 남성으로 여성은 아예 안 되는, 진입부터 안 되는 도로 막아놓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인권위가 이미 지난 3월 국방부에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공군은 극히 일부 여학생들의 진정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두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인지를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 출범한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신원을 모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여부와 자금 흐름을 쫓다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와 청와대 직원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관련 문건을 폭로한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자료들을 좀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별 회사의 분쟁에 외교부를 개입시켰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개입 동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해온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가 내일 그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년 전 한일 합의가 나오기 전에 피해 할머니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면서 내일 내놓을 결론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위안부 합의 검증 TF의 결론은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의 입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 국민이 분노했던 지점과 일치합니다. 내일 나올 검증 보고서에는 2015년 합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합의를 무리하게 서둘렀는지, 또 되돌릴 수 없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경위를 밝히는 내용도 담깁니다. 발표일인 내일은 올해 마지막 수요 집회도 열립니다. 보고서 내용과 수위에 따라 재협상 여론에 더욱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기엔 정부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이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여부와 연계시키려는 분위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합의더라도 정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다면 한일 관계는 물론 우리 외교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살아계신 32명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갖고 후속 정부 조치를 마련해가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UAE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 수석은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이 대통령 친서 전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특사 자격으로 비서실장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얼마든지 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방문을 했고요. 야당이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면 응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시나 소극적 해명이 의혹 차단에 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 해명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정부 관계자는 임 실장이 만나고 온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양국 협력 증진차 내년 초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석이 국회에 간 그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UAE 현지의 의원조사단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응도 한 발 늦었고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한국당의 태도도 뚜렷한 상황이라 정치권의 협치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정작 혁신위가 의견을 내면 갖가지 참견을 하며 누더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융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처음부터 있기는 했던 걸까요? 금융위의 의견서를 이한석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혁신위가 시한 연장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준비하자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금융위 의견이 반영돼 시한 연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2008년 중소기업 줄도산까지 나왔던 환율 파생 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상품의 사기성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권고했는데 금융위는 아예 권고안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빼달라였습니다. 대형은행 반발이 예상되거나 금융당국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은 손대지 말라는 셈입니다. 자본 또는 강한 자의 편에 서 있는구나. 되게 좀 뼈저리게 느낀다 그럴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당초 혁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지만
금융위 요구가 전해진 뒤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로 후퇴했습니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 교환을 했을 뿐 혁신위 결정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논란을 빚었던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여성을 모욕하는 막말을 했다며 맞불 폭로에 나섰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색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문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황당한 수준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막말입니다. 돌출 행동이나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인한 해당 행위,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제명 결정이 나오자마자 유 최고위원은 맞불 폭로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성 관련 막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막말은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홍 대표 약점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류 최고위원의 제명을 속전속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무감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당협위원장 62명에 대한 교체도 확정합니다.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홍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만큼 사당화라는 반발과 폭로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요즘 돈을 내고 물건을 마음껏 때려 부수는 이른바 분노방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헬멧까지 쓰고 야구 방망이를 꼭 쥐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멀쩡하고 예쁜 새 그릇, 아직 쓸만해 보이는 프린터가 가지런히 줄 맞춰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산이 조각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이겨도 분이 남습니다. 마네킹과 타이어까지 분풀이 대상이 됩니다. 올봄에 문을 연 스트레스 해소방, 짜증부터 표준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까지 5단계로 돈을 더 내면 분풀이 대상도 더 넣어줍니다. 노래 틀어주시고 부시다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쨍그랑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이거를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구나. 취업, 직장 상사 스트레스, 결혼과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은 20, 30대가 주 고객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뭔가 부수고 싶다는 생각이 다들 좀 있기는 한데 마땅히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접시를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분노방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IMF 직전과 후, 그릇 깨기방, 가전 부수기방 같은 곳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1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에 따른 어떤 불안 헬조선이란 말을 쓰는 그런 세대가 또 출현해서 체험함으로써 오감을 느끼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소비가 진화되고 있거든요. 체험 경제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다시 끄집어낸 것 같아요. 폭력성만 키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분풀이 놀이는 두더지 뿅망치나 샌드백 두드리기 같은 소박한 수준에서 씹고 던지고 깨 부수기로 다양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중국에서 사람 유전병을 연구하려고 일부러 각종 병이 있는 개를 복제해내고 있습니다. 복제개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섰다는 보도와 함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검은색과 갈색, 흰색 털로 뒤덮인 귀여운 강아지의 이름은 롱롱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강아지지만
질병을 갖고 있는 개의 유전자를 복제해 태어날 때부터 혈관에 병을 갖고 나왔습니다. 시시와 노노 역시 중국 생명공학 기업이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만든 복제 개입니다. Dogs have almost as many inheritable diseases as humans, which makes them the best disease models to study. 한국이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이 개 복제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개를 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It's extremely cruel. We know that in China there's no animal welfare laws. 중국에선 한 해 동물 2천만 마리가 연구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개 복제 연구 규모가 커지면 의학과 동물 복지 문제가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윤리적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칼바람이 매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번 한파에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7도, 남부지방 봉화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또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과 영남 동해안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인데요. 해안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밤부터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귀찮다고 해서 그 시간과 돈을 아끼면 결국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우린 이번에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제천 화재 유족들의 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